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정식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도집행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꼼꼼한 예산 심사를 거쳐 예산을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내년 예산은 지방세수 감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예산 관련해서 집중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역임하셨죠? 예. 우리 자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산 처리 다가오고 있는데요. 도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언제 제출될 예정인가요? 법정 제출일이 11월 11일까지고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죠? 그 의회에 11월 11일까지 제출이 되면 11월 말에 회기가 열립니다. 새 예산을 다루는 회기가 있는데 한 상임위원회에서 한 일주일 정도 심의를 하고요. 그게 끝나면 다시 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총 한 보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촘촘히 세밀히 심사가 이루어지면 한 12월 중순 어간이면 내년 새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우리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그 올해 예산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김동욱 교수님, 그 올해 추경 2차까지 있었죠? 네, 있었죠. 예산 규모 현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 기준으로 이제 기금까지 포함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집행해야 될 금액이 6조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교육청 예산까지 합치면 7조 한 3천억 정도 예산, 굉장히 적지 않는 규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1차,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5조 7천억까지 돼 있고요. 아마 3차까지 거치면 거의 한 6조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도까지 피크를 이뤘다가 2018년도부터 약간의 자체 재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감도 형상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잉여금 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바람직한 그 시그널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소위 말해서 재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또 집행 그런 것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드는 것은 조금 더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어떻든 간에 앞으로가 지금 18년, 19년도 예산은 작년 그전에 있는 그 예산의 어떤 경기에 그 탄력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아마 2020년도 회계년도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한 10년 전에 재정위기를 우리가 언급을 했던 그걸 이제 또 다시 막기 전에 먼저 우리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랜드로 그 세수가 되면 됐는데 내년부터 조금 원래 내년부터 조금 어려지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광일 사무처장님은 우리 도집행부의 예산 규모라든가 어떤 집행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예산의 규모는 많이 커졌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정작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갔는지는 의문이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주도가 도의회에 이제 예산안을 제출할 때 뭐 경제 분야, 그다음에 청년 분야, 일자리 분야, 뭐 복지 분야 이런 쪽에 이제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고 또 현안 사업인 이제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하수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과연 이게 별로 나아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차 산업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관광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뭐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체감하는 지수는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만족도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많은데 실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게 많으신 모양이죠. 우리 고현수 의원님께서는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하면서 쭉 예산을 이제 또 승인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률을 한 69%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올해 예산이
총 규모는 6조가 좀 조금 넘죠. 예. 6조가 좀 넘는데 7년 전에 예산이 약 3조대였어요. 그러니까 네. 2배 거의 이제 증가를 했다면 그 부피만큼 도민의 삶에 직접적 제공이 됐느냐, 네. 그리고 도민의 삶이 나아졌느냐는 또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또 별개라고 봐지는데요. 예. 지금 2019년도의 예산을 다루면서 1차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지금 한 14%대에서 10%대까지 지금 그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좀 사회복지 재정 부분이나 예. 이런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세출 요인들은 더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 세출 요인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그런 법정 의무 경비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네. 것들이 증액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경상비 같은 예, 거. 경상비죠. 예. 예, 그런 것을 좀 염려를 했는데 예. 2019년까지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의 여력으로 그나마 버텼는데 예. 2020년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 문제 의식이 아마 고스란히 반영될 거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예산 투입이 정말 적정하고 또 이제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불용역 얘기를 좀 했는데요. 원래 그 결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2018년도 결산. 2018년 결산은 예, 끝났죠. 불용역 수준이 상당한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2017년도인가요? 예. 세계 인구만 1조가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서 2018년도에는 한 8천억 정도로 수준이 늘었고요. 예. 그리고 아마 그걸 순세계 잉여금 여러 가지 소위 이호렉이라든지 예.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걸 하면 한 3천여 원이 됩니다. 예. 이 사실은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보수적인 세입 추계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받았는데 세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쓰지 못한 예산과 그다음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두 가지 요인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나 세계 잉여금이 줄어드는 현상은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집행률이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재원이 예전보다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가 되어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네. 불용액은 분명히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앞으로 2020년, 2021년도 예산에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의에서도 몇 년 이런 그 불용은 상당히 그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예산의 효율성 굉장히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체감들, 도민의 어떤 체감들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데 한 3천억 원 정도 규모거든요. 어떻게 우리 의원님은 보고 계세요? 2017년에 그 결산 불용 규모가 1조 가까 좀 넘었었죠. 그런데 2018년에는 불용 규모와 이월 규모가 8천억대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세계 잉여금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좀 나름대로의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건 긍정적인 건데 그런데 이 조기 집행과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원래 특이하게 보통 추경이 6월이나 7월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6월에 이루어지는데 1차 추경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하게 정부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3월 추경을 통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추경이 확립이 돼서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집행률이 한 60%대에서 집행률 자체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집행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공간에다가 이걸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에는 정부로부터 호의적인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요. 한 14개 정도의 지방 정부가 그 추경을 통한 집행에 있어서 호의적이다 해서 상도 받았는데 제주도는 유감스럽게 상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잦은 추경, 원칙 없는 추경도 문제이긴 문제입니다만 그런 그 추경 문제라든가 우리 불용 문제라든가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네, 뭐 지난해 경우는 이제 2월에 뭐 불용액 합쳐가지고 한 8천억 원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지를 했고요.
올해 역시 그 도청 예산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한 8천억 원 조금 못 미치는 네. 그런 규모일 것 같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기존에 뭐 1조 원대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지고요. 어쨌든 뭐 예산의 특성상 네. 정확하게 이제 맞출 수는 없지만 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네. 2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좀 이제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부터 하고 보자는 그런 이렇게 네. 심리도 이렇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어떤 예산의 어쨌든 적절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예산을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주의 예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예. 그래도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 저 자치장님 네. 말씀에 덧붙이면 네. 기본적으로 그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별 이제 그 데이터를 네.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부서에서 좀 과도하게 예산만 확보하고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계획 변경 때문에 뭔가 사업을 세웠는데 바뀌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네. 한 6.9%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조금 더 효율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떤 성과 지표를 쳐다보면 성과 지표가 100% 달성했는데 예산 집행은 50%도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네. 왜냐하면 과도한 예산을 확보하는 수준만 하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표준 어떠한 그 예산만 갖고 다른 또 부서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다른 부서에 그런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 편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성과하고 비교해 보면 성과가 100% 달성하면 그 정도 예산을 갖고 얼마든지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도한 예산, 네. 그러니까 과부처 이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예산만 확보해 보자. 그런데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다른 부서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이제 경우가 많아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부서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쓸만한 돈을 예산을 확보하고 그걸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예산을 국고를 확보하기 네. 위한 공직 사회의 노력은 전 높게 사야 된다고 보는데 과하게 예산을 가져와서 내용을 갖지 못하면 그건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직 사회에 좀 긴장되게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불용이 생각보다 과하다 싶을 때는 저는 페널티를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면 그건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그 공직 사회 내에 이런 효과, 순환 효과를 좀 가져가게끔 하는 제도적 방침도 저는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사 때만 실컷 지적을 받아놓고 또 지나면 또 반복되고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좀 인센티브 예. 페널티 제도가 필요하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도의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도의 인력이나 조직은 굉장히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관 대행사비 거의 지금 3천억 대 가까이 지금 되고 네.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출연금도 있고 공기관 대행 사업들이 네. 있고 민간 위탁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한 지금 전체적으로는 네. 한 6천억 규모가 좀 넘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은 더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제주도가 특례 규정에서 공무원의 총량이 도지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계속 충원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의 내용이 네.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통해서 민간 쪽에 이전된다는 것 자체는 네. 이거는 좀 뭔가 그 사업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 조례도 좀 부족하고 관리 감독도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강인 차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이제 네.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이게 충분히 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관에 그냥 위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관리 감독이 미치지 네. 못하고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렇게 뭐
재정 상황이 이제 악화될 우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 출연금은 대폭 늘리고 네. 뭐 이런 식의 좀 관행은 좀 이렇게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 부분 전면 검토가 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경 대행하는 그 출연 기간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인력 안에서 사실은 인건비를 반영시키지 않고 그 업무 자체를 떠맡기니까 또 정산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일일이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정산하기 때문에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되면 보통 간접비를 떼는데 간접비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부에서 제가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를 하면 거의 25% 간접비를 학교에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10 내지 15%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와도 사실은 그 출자기 출연에서 그리 달가워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정말 도에서 해야 될 일은 하고 또 만약에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출자 출연 기간이 또 자체 사업할 수 있는 또 시드머니로 질 수 있게끔 일에 대한 보람을 뭔가 좀 줄 수 있게끔 이런 형식의 뭔가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양쪽 다 불만이거든요, 지금. 그 지방 보조금 문제도 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 일반 회계 한 13% 정도의 예산 규모로 지방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국은 한 6.9%.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선심성으로 아직도 예산이 많이 새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 정학익 차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제 해마다 이렇게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또 민간 단체, 민간 이전 경비 이런 거 보면 원도정 출범 이후 뭐 사상 최대 규모로 이렇게 대폭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뭐 이런 이렇게 얘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어쨌든 표를 이식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자기 그 입맛에 맞는 단체만 아니면 특정 인에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형태는 좀 하루빨리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윤수 의원님, 우리가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고 의회에서도 이제 철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경우라든가 정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지방 보조금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은 좀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 보조 사업의 경우 특히 그 사회복지 쪽은 민간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일정 정도 민간 그 보조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공간이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면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적정선을 민간 보조의 지방 보조 사업을 어느 선까지 유지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특정 그 선거가 끝나서 그 해에 좀 집중적으로 이게 많아지는 경향들이 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정치적 고려 부분이 분명히 포함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뭐 있습니다. 도지평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분들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떤 지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보조금 사업이 그래도 몇 년 전에 그 조례에 완전히 명시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 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서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이 한마디 보면 아까 우리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다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구 70만이라도 전국에 있을 기본적인 자선단체들은 다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뭐 70만 명이라도 뭐 도지사 한 명 있고 뭐 서울시장이 1000만 명이라도 한 명 있듯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것들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보조금이라는 그 수혜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받을 때는 굉장히 을 입장으로 가다가 받고 쓸 때는 나중에 갑 입장으로 돌아서 정산을 제대로 안 하고 굉장히 편법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수천 개의 보조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사업 관리하시는 분들이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시스템화 되긴 됐지만 몇 건 정도 되죠?
보조금 한 7천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 자체에서도 예. 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거의 서류 심사로 관행적으로 했고 아까 정책인 약간 배려도 좀 예.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어떻든 지금보다도 정산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예. 지금 제도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전산 시스템으로 제일 먼저 도입을 했던 그 지방자치단체 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 정산 시스템을 좀 강화시켜서 예. 그거에 대해서 잘못 쓴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 거를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밀어붙여서 예. 이 보조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쓰는 사람들이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시그널을 보내줘야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감사위원회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중요한 그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차광일 차장님. 예, 예. 감사위원회에서 그 최근에 예. 보면 이제 그 한림읍하고 예. 예, 표선면에 예.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이제 그 도하고 행정시에 배정된 예산이 아무런 유인 근거 없이 사무 유인 근거 없이 이제 이렇게 재배정되는 한림하고 표선면에 재배정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림읍의 경우는 심지어 자체 그 한림읍 본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재배정된 예산이 오히려 100억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읍면동 같은 경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 업무가 더 이렇게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합당한지 그리고 도에서 행정시에서 업무만 이렇게 떠넘기는 건 아닌지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또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도 공사를 할 때는 이렇게 복수의 견적서를 받아서 예. 이렇게 제출받아서 심사해서 이 적격업체를 선정해야 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1인이 제출한 이제 견적서만 받았고 수의계약한 형태 이런 등등의 이렇게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고 어쨌든 특정인이 공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런 결과를 좀 낳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사무위임 근거 없이 이런 예산을 행정시나 읍면동에 이렇게 재배치를 하는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당연하죠. 있습니까? 우리가 공개한 대행 사업비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들입니다. 예. 사실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이제 근거 없이 이제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 이것도 사무임을 어떤 근거 없이 이제 읍면동에 넘겨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사업비에 제대로 한 인력이 확보가 그렇죠. 되지 인력이 않고 없는 그 사업만 쪽에서.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사실은 읍면동에 좀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런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불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도에서 주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번 감사 지적 사항을 좀 더 반면 교사 삼아서 그 도에서 할 일은 좀 도에서 하고 만약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조례에 사무이임 권한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또 예산과 인력을 같이 넘겨주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면의 경우 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의 수의 계약을 아주 여러 건 몰아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발생을 하는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철저한 감시가 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가 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한 2주 정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까지 다 파악해내는 것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소문이 좀 들리더라. 그래서 소문이 들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좀 살펴보는 정황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좀 의회에서 모두 세세하게 살펴내는 것은 인적 자원이 지금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좀 있다. 어떤 이게 여러 읍면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1년에 한두 개 정도 읍면이라도 좀 집중적인 그런 좀 감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그런 않을까 방식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그게 개별 의원보다는요 좀 의원 간의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게 좀 적절하게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고 봐지고 아까 조금 더 그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좀 관례적으로 그래요.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은 받아놓고 행정시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고 다시 또 읍면동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위임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 또 인력도 만약 정말로 그 사업이 읍면동 혹은 행정시에서 해야 된다면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좀 갖고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거는 좀 깊게 확실한 규정을 좀 정책적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중앙부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중앙부처도 사실은 국책 사업을 지방에 위임시켜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돈은 일부분 지방비를 매칭해서 해라고 하는 거죠. 나라에서 너 나라에서 재원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이거 넘겨주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 답습이 아마 제주도에서 또 밑에 있는 산하기관한테 넘겨주는 것 같아요. 우리 자광일 처장님, 그 주민 참여 예산 예. 상당히 우리 주민자치연대에서도 그 힘을 기울여서 같이 제도하는데 앞장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뭐 시설비 예산으로 간다거나 또 이제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이제 거치지 않고 또 이제 중간에 변경해서 신규 사업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몇 년째 됐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그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 취지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그 스스로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어떤 민주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 2013년에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32억 원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좀 해마다 이렇게 늘기 시작해서 올해 한 200억 원까지 이렇게 늘어난 상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제 이게 그 시설비 위주로 좀 많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이 좀 관심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 행정기관 주도로 좀 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행정기관에서는 이제 뭐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뭐 클린하우스 CCTV를 설치한다든지 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뭐 이런 시설비 위주로 좀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 이런 주민참여 예산은 어쨌든 이 주민 공동체를 좀 활성화하고 정말 필요한 이제 곳에 좀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제도 도입 시를 제대로 좀 못 살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원래 있습니다. 취지하고는 조금 이게 벗어난 부분이 좀 더 어떤 주민들이 참여도 높이고 또 뭐 자부담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그런 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부담이 있죠. 10%의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요건 좀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주민의 희망 사업이 아니라 읍면동의 희망 사업으로 이게 좀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한 8년 차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건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공동체를 회복하거나 주민들의 정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이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해낼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봐지고 또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분들을 포함한 이분들을 또 넘어서서 그 낮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나 또 회사원이나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또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좀 그 회의의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식 이런 것도 좀 깊게 더 고민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읍면동 거의 한 200억을 우리가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200 중에서 읍면에 2억 원, 동에 1억 원인데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 발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모성 경비로 많이 이제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반납을 하면 좋은데 반납 뭐 쓸데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동의가 제대로 안 됐는데 사업 계획관을 올려갖고 예산이 됐는데 결국은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지역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 회의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회가 있고 조정회가 있고 위에 또 예산위원회가 있는데 밑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지역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충돌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도 좀 문제가 없잖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지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우리가 서류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이제 평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좋은지 나쁜지 이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제도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내년 예산, 지금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서두에도 하셨는데 내년 예산 규모 어느 정도로 지금 편성되는 걸로 나와 있죠? 아직은 뭐 윤곽이 안 나왔습니까? 다음 주 예. 11일까지는 오지만 예. 한 5조 7천억 예. 선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예. 확장된 거는 맞는데 예. 지금 문제는 한 3천억 정도의 재원이 모자라다는 거죠. 예. 그 지방세를 포함해서 국세, 지방 보조금, 교부금 같은 예. 경우가 이게 하나는 지방세는 좀 떨어졌지만 또 교부금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큰 폭의 변동은 사실 현재는 없어요. 그게 예. 2021년도에는 불명하게 크게 나타날 겁니다만은. 예. 그래서 세입과 관련돼서 그 세출 부분이 세입은 정체되어 있는데 세출 부분은 3천억 정도의 증가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이 3천억에 대한 갭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예. 지금 이게 지금 도에서는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내년 예산 규모라든가 어떤 그 세입 예. 관련 말씀을 보통의 이제 다음 년 차기 년도의 예산 규모는 보통 2차 추경 정도 수준 됩니다. 물론 이제 결산까지 들어가면 아마 6조가 넘을 텐데 네. 아마 2020년도는 금년보다 한 5천억 5천억 많은 한 5조 한 6, 7천억이 네. 될 텐데 문제는 재원 자체가 지금 우리가 크게 갖고 오는 것이 지방교부세 한 1조 5천억이 넘는 게 또 이번도 신문 보도를 보면 또 국어보조금도 예. 1조 5천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도 1조 5천억, 또 지방세도 1조 5천억. 세계 주요 재원이 이제 트리플 크라운 1조 5천억이 다 넘는데 사실은 지방교부세도 이제 불안불안합니다. 이건 국세의 19.24%를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거기에 우리가 3%를 갖고 오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그 국세청 통계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지금 불안불안하고요. 그다음에 또 법인세도 예전만큼 못하고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방세 세원 자체도 부동산 경기의 여러 가지 침체 때문에 또 경기 침체 때문에 또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예전에는 사실은 세입 추계가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여력이 없을 정도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재정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려고 지방 소비세를 굉장히 많이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이제 넘겨주는데 금년 15%, 내년 21%를 지방 정부에 넘어주는데 그 재원이 양날의 컴이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에서 우리가 자체 재원은 커지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지방 교부세 재원 파이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도리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세입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4조 7천억 원 수준, 그리고 세출 총액은 한 5조 700억 수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 3천억 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재정 운영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취득세라든지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세출 부분은 뭐 인건비도 증가하고 조직운영 경비도 증가하고 법적 의무 경비도 있고 뭐 국고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당장 이제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을 지금 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제주도는 이제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지 아마 이렇게 예산안이 나오면 좀 이렇게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의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들립니다. 그 도나 행정시 그 자체 사업도 한 10% 정도 그 전년 대비 절감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행사성 경비라든가 뭐 이런 견학성 경비 이런 것들은 이제 전면적인 구조조정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도에서는? 그 예산 편성권은 사실 의회 권한이 아니고 도의 권한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기조실장께서 이제 의회에 와서 지금 내년도 그 예산에
방향, 기조에 대한 예, 그렇죠. 설명은 예.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 예.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좀 해달라라는 제가 그 얘기는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예.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 아까 이제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 예. 그리고 사회복지 총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세계 예. 통합으로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의 환경, 예. 환경 관련돼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의 원칙에 있어서 조금씩 좀 예산 배정에 예.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도에서도 예. 좀 감액하고 해야 예.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김동 교수님도 그 도에서 내년에 그 초긴축 예산 편성 방침을 내세운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11월 10일 날 이제 도에서 편성한 예. 예산이 또 의회로 넘어가는데 예. 사실은 그 전에 9월 한 중순경에 예. 도민 공청회 정도는 했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예산에 이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9월 중하순 경우에 예. 공청회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최근에 직접 그 지사가 나와서 전체 아까 이제 의회에서 이제 기조장님이 이제 의회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도민들을 향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도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경우를 어떤 쪽으로 많이 이제 편성을 할 것이요 하는 예산 편성에 우리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이야기하듯이 좀 공식화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또 지금 아주 깜깜이거든요. 저들도 전체 규모도 모르고. 말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직접 도민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장님은 그 도의 그런 예산 편성 내부 지침, 방침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보십니까? 김동욱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네. 일단 새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예. 도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좀 예. 필요하고요. 도의와도 좀 큰 틀에서 좀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좀 논의하는 그런 장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세입 감소가 좀 이렇게 정체 내지 감소가 이렇게 예상되면서 초긴축 재정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렇게 실행할 의지가 그러니까 과연 말만 이제 그렇게 하고 사실 지금까지 또 보면 이제 뭐 긴축 재정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사실상 과감하게 이제 구조조정을 한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찾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만큼 좀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행정시 뭐 자체 사업 예산이라든지 뭐 일부 뭐 공직 내부의 조직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 좀 흔히 그 만만한 좀 사업비만 좀 절감을 하고 또 이렇게 신용만 내는 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게 그 세출 총량이 커져버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려면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제 배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칫 이제 뭐 좀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현수 의원님,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그 토지 보상 관련해서 이게 지금 그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지방 재정의 그 건전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 얘기하면 3천억 규모로 지금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한 3년, 4년, 5년 차 되면 1조 규모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순기능적 측면도 있고 다만 지방채의 규모로 인해서 전체 예산 구조에
기형적 구조로 가져가게 되면 사실 이 우리가 10년 전에 이 지방채로 인해서 굉장히 도민 사회가 너무 많다, 빚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빚을 거의 다 갚았다까지 광고까지 하다가 이제 다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포함한 공원에서 이게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민들에게 조금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그 금액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채를 거의 갚았던 상태에서 맞습니다. 다시 지방채가 발생하는 부분. 2017년도에 지방채 제로화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2년 동안 유지됐고요. 이제 뭐 작년부터 금년 2019년부터 1,500억이 반영이 됐고요.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그 장기 밀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보상으로서 추측한데 1조 2천억에서 2조까지 이제 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규모가 다른 우리 17개 시도, 세종시를 제외놓고 16개 시도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이 감당해야 될 액수가 너무 크다는 거죠. 서울시도 이번에 그 2020년도에 반영된 걸 보면 우리 제주도 한 2배 정도 되는데 예상 규모는 한 6, 7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17개 시도 세종시를 제외놓고는 가장 적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제주도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것은 전국에서 4번째, 5번째로 많은 돈을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제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예산의 어떤 탄력성을 잃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이자 보전을 금년에 50%, 내년에 70% 중앙정부 해주지만 원금은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지금 상황이라서 걱정이 되는 거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유연성을 잃게 돼서 가용 재원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저희도에 뭔가 써야 될 토지들, 재원들이 여기에 매몰돼서 우리 제주도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 발전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부분은 국가에서 좀 더 뭐 어떤 뭘 받을 수 있는 방법,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뭐 국가공원이면 그에 맞게끔 중앙정부에서 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심도 깊은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한 분야 같습니다. 제주도의 노력, 의회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서 중앙정부의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이제 그러면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정말 그 놓치지 말고 꼭 편성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어떤 방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차장님 먼저. 일단 그 내년 예산에 이렇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할지는 이제 11월 11일 되면 이제 윤곽이 나올 텐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 그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농산물 가격 하락도 있고, 그다음에 뭐 농가 부채도 전국 최고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인력난도 겹쳐가지고 뭐 개도국지 포기 선언까지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WTO 이제 개도국지 이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가지고 농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차 산업 예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전체 예산 대비 이렇게 10% 정도, 10% 조금 넘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 이렇게 갈수록 떨어졌죠, 예산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쨌든 1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차 산업 쪽에 좀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사회복지 분야 역시 물론 뭐 원도정 이후 뭐 전체 예산 대비 20% 이상 넘어섰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그 전국 평균 대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한 좀 재정 투자도 좀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현수 의원님 어떤 부분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의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뭐 내용적으로는 좀 정리돼야 할 사업들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두 자리 숫자는 꼭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걱정을 좀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요.
덜어드리기 위해서 덜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 예. 사회복지 안전망에 대한 투자는 현재 단위에서는 더 확충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 예. 평균 수준에 비하면 낮은 거 맞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청년과 일자리 예. 이거하고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예산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쓰레기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들도 예. 있고요. 좀 적지 않은 생활의 비용들이 있어요. 사회적 비용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 예. 얘기를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야 될 예산들이 아니냐라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예,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 13개 기능별로 나눕니다. 예.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이제 복지고요. 한 20% 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에 관련된 예산이 13%, 14%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농축수 해양 1차 산업에 관련된 예. 것들이 많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 제주도의 굉장히 중요한 예산의 쓰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또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뭐 환경은 환경대로 지금 난리니까 환경에 대한 예산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뭐 1차 산업은 다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환경 자체가 1차 산업이 예전보다 지금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정책적인 배려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 환경은 뭐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고 복지 같은 거는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복지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복지 비율을 높일 수 없는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제주형 복지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지방 뭐 특별자치법이라든지 수정을 해서 예. 제주형 복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출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기 짤막하게 한 30초 정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 편성권은 제주도에게 있죠. 근데 그 예산 자체가 뭐 도지사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그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예. 좀 타당성이라든지 적절성,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의원님도 짤막하게. 2016년부터 세입의 평균 증가율보다 세출 증가율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통계적으로. 근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입 그 추이는 추이 예측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 추이는 좀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 내년 살림 분명히 빨간불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또 깊게 잘 심사를 해서 도민들께서 내신 이 혈세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예, 아주 짤막하게 한 말씀. 예,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돈을 쓰는 방법이고요. 덜 효율적인 것이 남의 돈을 내가 쓸 때, 혹은 또 내 돈을 남이 쓸 때 덜 효율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남의 돈이 남이 쓸 때입니다. 근데 예산이 바로 이제 남의 돈이 남이 쓰는 것인데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내 돈인데 남이 쓴다 생각하면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방 세수는 감소하고 또 써야 될 예산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도의회에서는 더욱더 철저한 심사로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되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없애는 그런 최종 예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